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신체를 강화시켜주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지수양. 어릴 적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받은 후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속 그것만 했어 오늘? 꽃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꽃 만들 수 있어? 아니 3일 동안 계속 만들어. 3일 동안 꽃만 만들어? 응. 어려워서. 올해 농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제과제빵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지수양. 지금은 제빵학원을 다니며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꽤 재미있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그냥 잘.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모녀 간의 대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처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절망적이었습니다. 돌 때쯤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말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병원에 가서 알게 됐죠. 그때 알게 됐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병원도 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뭐 역시나 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절망스러웠죠.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았던 지수. 병원에서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와우는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소리를 전달해주는 의료기기인데요. 우리의 귀는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을 포함하는 내이는 증폭된 진동을 전기신호로 전환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내이의 손상으로 소리를 잘 듣게 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수양처럼 내이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면 보청기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이식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에 마이크를 달고 수신 안테나를 머리 안에 이식하게 되는데요. 안테나에서 받은 음향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고 달팽이관 안에 심어진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어음처리기는 매일 착용해야 하는데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수양에게는 소중한 귀이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하는 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인공화호가 없었으면 저는 엄마랑도 소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 38명 중 1명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발달장애. 이 조끼는 발달장애인을 보살피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발달장애인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지적장애랑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국내 약 25만 명 정도가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스퍼거 증후군이나 뭐 ADHD 이런 것도 발달장애 범주로 보기는 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대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약 3배나 많다.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특히 치료 대기간이 길어서 발달장애인 분과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이걸 기술 기반의 솔루션으로 해결해서
치료 대기간도 해결하고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똑똑한 스마트 조끼. 사람을 대신해 어떻게 돌봐준다는 걸까? 스마트워치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심박수를 통해서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아니면은 보통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현재 위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운동을 하는 기술자. 지금 뭐 하는 상황? 지금 강제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좀 높여놓은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심박수는 현재 그 이전과 다르게 105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도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표기되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치솟고 안정도가 불안정하게 바뀐 모습. 지금 좀 이렇게 뭔가 꽉 눌러주는 느낌이 나나요? 네, 앞뒤로 확실히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압박감이라면 위험 신호 아닌지? 딥터치 프레셔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안아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공기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착용자에게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 방식을 착용을 했습니다. 불안정 상태에 접어들면 따뜻한 엄마 품에 안긴 듯 적절한 압력을 가한다는데 착용자들마다 모두 이렇게 성향들이 달라서 저희가 압박 강도는 5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 2시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끼 착용 후 수치를 확인해 보니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온 모습. 기술자의 스마트 조끼는 모두가 제약 없이 입을 수 있도록 사이즈도 다양하단다. 발달장애도 이제 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는데 대부분 몸집이 엄청 큰 경우가 많아서 9개의 사이즈가 있는데 이제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 입으실 수 있게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착용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지표들을 수집한다는데 지금 보이시는 PPG라고 하면은 혈액이 얼마나 이렇게 강한 힘을 주면서 뿜어져 나가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HR은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경직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신체 체온 센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생체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에 꾸준히 학습시킨다고. 안정적인 상황을 항상 주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안정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떨어져 있는 불가피한 순간에서도 언제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자의 스마트 조끼. 여름철에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고 밝은 이미지를 줘서 아이들이 충분히 좀 입을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한 이 안아주는 따뜻한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발달장애인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요즘 두각되는 것이 바로 인간 탐사가 되겠죠. 인간 탐사 역시 과학 탐사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달 탐사가 계획하는 건 뭐냐면 남극에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바로 그것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와 아폴로 탐사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폴로 탐사는 며칠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아르테미스 탐사는 이번에 가서 기지를 짓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남극에처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에도 물에 우리가 물 한 병 같은 게 우리가 마켓 가면 1,000원 정도 될까요? 아니면 더 비용이 적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주정거장 400km나 떨어진 우주정거장에 간다면 가격이 아마 1,0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0만 킬로, 38만 킬로 되는데 돌아가면 40만 킬로 이상 이제 달을 도착하는데 거기서는 대체 얼마의 비용을 내고 물을 마셔야 될까요? 사실 너무 비용이 비싸다면 우리가 화려한 그 우주 탐사 계획은 다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가서 나사의 집중이 뭐냐면 In situ resource utilization, IRSU라고 현지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지 자원 조달을 하는 것이 나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정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식물을 키우는 거죠. 앞으로 우주정거장이 30년대 이제 리타이어하게 됩니다. 그 퇴역을 하게 되면 바로 상업용 우주정거장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말하는 아르테미스 달을 향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 20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에서 준비된 수많은 그 실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 우주환경이 느끼는 것에 대한 과학적 정보라든지 여러 실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나사는 역시 2024년에 사람을 태워서 한번 돌아오고 그다음에 2025년에 사람을 착륙하게 되는데 그걸 계속 우주 정거장을 지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Lunar Gateway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재 우주 정거장은 규모가 작겠지만 그것을 짓고 거기서 사람과 로버와 로봇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원하는 달에 돌다가 곳에 착륙을 하겠죠. 거기서 착륙하는 그 과정에서 또 택시 회사가 되겠죠. 버싱 회사가 되겠죠. 그것은 스페이스X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저와 마크 키라식이라는 이런 모든 스페이스 런칭 시스템과 오라이언, 그 다음에 달 착륙선, 그 다음에 루널 게웨이, 그 다음에 달 기지를 관할하는 그 마크 키라식이라는 이제 담당자와 좌담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나사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누리호의 중요성. 왜냐하면 먼저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누리호가 이번에 장비 6개가 실려서 가는데 그중 하나가 나사의 장비입니다. 섀도우 캠이라는 장비인데 그것이 지금 남극 쪽에 있는 어떤 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지고 얼음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든지 그런 것도 이제 체크하게 되고 또 착륙지도 이제 후보지도 관찰해 주겠죠. 그래서 다누리호의 그 사전 조사에서 나사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국제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너지 효과. 두 번째는 나사가 카버하지 못하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참여 국가들이 도와줄 수 있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30년대 말에 지금 화성에 인간을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역시 이번에 달 탐사의 경험을 토대로 화성에서도 상당히 사전 조사하는 그런 과학 탐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걸 저는 바라봅니다. 모형 선박 점검이 한창 이루어질 때 어딘가로 서둘러 이동하는 김진아 박사. 여기는 어딘가요? 예, 여기는 이제 심해공학 수조동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본 수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공학 수조. 딱 봐도 그 압도적인 위용이 드러납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공 바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볼 수 있는 파도, 바람, 조류, 기타 그 수심까지 여기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도를 재현할 수 있는 조파 시스템과 해상풍 환경을 재현해주는 바람 발생 시스템, 그리고 수조 바닥에서 상하로 이동하는 수심 조절 장치를 이용해 다양한 목적의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조 시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수조의 모든 시험 설비를 조작하고 제어하는 전차 계측실입니다. 자, 모형 시험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파도를 이제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조파 시스템을 이용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파를 위해서는 각 세그먼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파판을 서로 위상을 달리해서 정면으로는 정면파뿐만 아니라 경사파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파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벽면에 설치된 조파 시스템을 통해 인공적으로 다양한 파도를 재현할 수 있는데요. 파도의 주기, 세기, 그리고 방향까지 조절이 가능해 훨씬 정밀하면서도 효율적인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치는 파도, 정면파는 조파판 70개가 동일한 세기와 주기로 움직여 만들어지는 파도인데요. 파도가 일정하게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총 200개의 조파판들이 시간차를 두고 각각 움직여서 특정 각도로 만들어지는 경사판은 정면파와는 달리 조파판이 뱀처럼 움직이면서 사선으로 발생되는 파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파기 체크하기 위해서 불규칙파 30cm 정면파 때려주세요. 파도의 세기와 방향 등을 조절해 다양한 해양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심해공학 수조.
덕분에 선박과 해양 구조물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So maybe we can use them to try to understand how intelligence is working in the brain. And so this section of the talk I'm going to summarize by saying something like, neuroscience is interested in reducing things to computational principles. But with AI, we can see what those principles look like when they're confronted with the data of the world. And so we can see what they should look like in our neurons. Let me just give you one example of this, and I'm going to take you back to this idea of intelligence as abstraction. I'm going to show you an example where that's true in your own brain, where there are cells that are really showing this abstraction in your brain. And so let me just give you this simple example. Imagine you're a mouse looking for this cheese, having run down this tortuous path. Then the next time you want some cheese, if all you're doing is repeating good actions, then you have to take the same tortuous path again. But if you're able to build an abstraction, if you're able to understand how two-dimensional space works, for example, you have an abstract concept of what it is to live in two-dimensional space, then you can draw a vector and you can find a shorter route to the cheese. Humans also can do this. In fact, interestingly, this ability varies across humans and also across cultures. I'm just showing this slide. This is a lovely study from my friend Hugo Spears. I'm showing it because although the best people in the world at this navigation ability are Finnish, both the British and the Koreans are really right next to each other, in this ability. But back to the brain. The reason you can do this is because of some cells in your brain. Here again is a rat, and what I'm showing you is two types of cell and when they send those messages. The cell in the middle is a place cell. It sends a message whenever the rat is in a particular place. For the purposes of today, it's a boring cell. But the cell on the right is amazing because it fires in lots and lots of places, and those places lie on a perfect grid. So whenever it passes any of those points on a grid, it sends a message saying, I'm on this grid. So that cell is an abstraction of 2D space, just like grid lines are on a piece of graph paper. But it's amazing, that's a single cell in your brain firing out the coordinates in a graph. 해외에서 시작된 트릭샷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SNS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놀이들을 트릭샷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시작했던 트릭샷. 이제는 그 누구보다 트릭샷을 즐기는 고수가 됐답니다. 트릭샷에 임하는 마음은 그저 하나. 하나, 둘, 셋.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요. 그때! 사실 성공률이라 하면 저희에게 그냥 가능성만 있어 보이면 하는 건데요. 공을 들여서 아이디어를 짜고 회의를 해서 성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도 안 되더라고요. 또 무언가를 분주히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웬 드라이기가 등장합니다. 또 뭘 하려는 건지 기대 만발. 저희가 원래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응용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트릭샷을 이제 도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준비 완료!
이 주황색 탁구공을 이용해서 컵을 놓여진 걸 다 튀기게 되고 마지막에 하얀 공이 드라이기 전원을 켜서 떠 있는데 그 하얀색 공과 이 주황색 공이 바뀌어서 저 안에 있는 앞쪽의 컵에 흰 공이 들어가게 되면 성공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호기롭게 첫 번째 도전 시작해 봅니다. 아쉬운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쉽게 들어갈 리가 없죠. 하지만 이들에겐 포기란 없다. 7.8기 오뚜기 정신을 담아 던져보는데 과연? 아깝습니다. 정말 너무 아깝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집중해서 던져보는데요. 자, 들어갈 듯 말 듯. 오! 자자자자, 침착하세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흰 공이 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와, 나 진짜. 트릭샷에 진심인 이들은 항상 색다른 아이디어로 그 열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트릭샷이란 약간 희망 고문? 저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의미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런 소재들을 항상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개념은 이제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건국대에서는 인문, 사회, 경영,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 인류세 인문학단을 창단했다. 인류세 인문학단은 인류세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닌 인류세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그 해결책에 대해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인류세라는 지구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명할 것인지 토론한다. 나는 버리지만 청소부는 치워줘서 깨끗한 게 좋다. 자연과학자의 역할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끼친 영향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데 있다면 인문학자의 역할은 인류세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책, 실천적 대안 및 사회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학제적인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융합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인류세 인문학단의 연구진은 각 전공 분야의 관점에서 인류세를 해석하고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인류세에 대해 담론을 펼친다. 몸문연구소는 2007년에 생겨난 연구소인데요. 몸은 자연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몸을 연구하면서 자연과 관계 또 인류세까지도 연구가 확장하게 됐었죠. 허정림 교수는 환경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 문제를 시각화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세먼지 시뮬레이터로 VR로 미세먼지를 체감형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던 연구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인류세를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적 요소를 가진 그런 어떤 VR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인류세를 이해하고 인류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세 인문학단과 몸문화연구소는 이처럼 인류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인류세가 가진 심각성을 자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책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실 요즘은 어떤 심화된 전공
요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가 전공을 뛰어넘어서 융합적인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류세 인문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한 연구소. 주인공이 이끄는 극한 측정 연구팀에서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하는 물체의 성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으로 핵심되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정전기 공중부양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고온의 시료를 녹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참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정전기 부양장치. 물체에 강한 전압을 걸어 공중에 띄운 뒤 극한 환경에서 변하는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기 부양처럼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당기잖아요. 그래서 시료는 플러스로 전하를 가지고 있고 위에 상부 전극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당기게 되고요. 하부 전극은 플러스라서 시료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공중에 뜨게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연구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근우 박사입니다. Are you ready? 근 20년 동안 극한 환경을 측정해온 전문가임에도 실험 때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답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물질들이 존재해 각각의 환경에 맞게 구현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방금 텅스텐을 녹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텅스텐의 표면이 녹는 걸 지금 현재 관찰했고요. 지금 증발이시면서 결국 샘플이 떨어졌는데 아마 다시 시도하면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텅스텐처럼 초고온 물질을 측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쇳물을 담아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양장치가 있으면 용기로 인해 물질의 특성이 오염된다는 단점을 막을 수 있죠. 물론 여기엔 단순한 부양 기술뿐만 아니라 온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It's quite close.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핵융합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핵융합로 안에 플라즈마 온도가 약 한 1억 5천 도가 되는 아주 뜨거운 온도예요. 근데 그 열을 받아서 물을 끓여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열을 받는 부분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근데 텅스텐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이게 어떻게 팽창하는지 또는 열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잘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핵융합로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텅스텐이 늘어나는 걸 관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공중에 띄워서 이런 고온의 소재의 열물성을 측정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